선택적 함구증을 가졌던 쌍둥이 자매의 작은 기록들.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늘 혼자였다. 언니의 첫인사. 어린 시절 나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다. 5살의 나이에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겪기 시작한 선택적 함구증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를 따라다녔다. 집안에서는 활짝 웃고 떠드는 5살짜리 꼬맹이의 이중생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을 쉬 떼지 못했다.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거리거나 좌우로 젓는 일조차 버거웠다. 누군가가 나 대신 의사표현을 해주지 않는 한 일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도 거부하지 못했다. 나는 매 순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집 밖에서는 대부분 무표정과 침묵으로 일관했다. 괴로웠다. 하지만 나는 가면을 쓴 듯 내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내 또래 아이들처럼 아무렇지 않게 입을 열어 목소리를 내고 마음껏 뛰어놀고 싶었다. 집 밖에서 아이들은 서로 친구가 되었지만 나는 늘 혼자였다. 본의 아니게 외톨이가 되는 일은 이미 일상이었지만 매번 창피하고 싫었다. 동시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 편히 있고 싶은 마음이 간가득이었다. 여진아, 초콜릿 먹을래? 여기에 두고 갈까? 아니야, 안 먹고 싶어? 한 아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 한 개를 꺼내 보여주며 물었다. 재차 던지는 질문들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초콜릿을 다시 제 주머니 속으로 쏙 넣었다. 아쉬웠다. 한 입에 쏙 넣기 좋은 정사각형 모양의 작은 초콜릿이었다. 어차피 내 필통 위에 놔두고 가봐야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보지도 못할 초콜릿이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일처럼 초콜릿 껍질을 까 입으로 쑥 넣는 동작도 막막했으니까 달콤한 초콜릿 맛이 떠올랐다. 집에 가면 여주랑 같이 할머니한테 초콜릿 하나만 사달라고 해야겠다.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을 나와 똑같이 겪고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나의 쌍둥이 동생 여주다. 내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나의 분신이자 나의 유일한 친구. 이 착실하고 내성적인 쌍둥이 자매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말을 잘 들었으므로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큰 골칫덩어리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이유로 우리의 선택적 함구증은 내년에는 조금씩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방치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애석하게도 매년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 버렸다. 어느덧 초경을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아이로 남아있었다.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늘 마네킹처럼 우두커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몇 년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는 찰나의 순간들이 매번 두렵고 무서웠다. 대학생이 된 후에야 내가 어린 시절 겪었던 특이한 행동 양식과 심리 상태가 선택적 함구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툭하면 앞자리부터 쭉 교과서 지문을 큰 소리로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내 순서가 다가올 때마다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심란해졌다. 모두가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상황에서 우물쭈물 침묵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순서가 되면 내 짝꿍도 듣기 힘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 몫에 정해진 문단을 읽어 내려갔다. 어서 선생님이 그만하고 다음 차례로 넘겨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말이다. 안 그래도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인데 친구들 모두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나는 이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이상한 아이였고 그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늘 싫었다. 선생님의 그만 소리에 안도하고 자리에 앉지만 창피한 마음은 조금 더 오래 남아 나를 괴롭혔다. 선택적 함구증은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문제이지만 30여 년 전에는 그것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단지 동생과 내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어린 나이에 그런 나의 마음을 엄마 아빠에게 이해시키기란 불가능했다. 그 미묘한 마음은 세상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쉽지 않았다.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마음. 말을 하지 않는 우리를 사람들은 답답해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가장 답답한 건 우리 자신이었다. 말을 안 하는 아이로 낙인 찍힌 상태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갈 뿐이었다. 이건 진짜의 내 모습이 아닌데 매일 스스로 가면을 쓴 채 일상을 살아갔던 나. 거기에서 오는 안타까움과 좌절은 그대로 내가 겪는 고통이 되었다. 나다운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은 어려웠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말을 하지 않을 만큼 머릿속은 더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겉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내 안에만 머무르는 모든 감정과 그로 인해 뒤따라오는 결과들을 스스로 감내해야 했다. 나와 떨어진 공간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하던 동생이 없었다면 그 시절의 나는 얼마나 더 어두웠을까. 오롯이 혼자였던 그때의 나를 이해해 주었던 쌍둥이 동생의 존재는 내게 큰 위안이었다. 어린 시절을 잊고 살다가도 불현듯 그때의 상황과 감정이 떠오르는 날이 있다. 조카의 행동과 표정에서 내 어릴 때의 모습이 보이면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다. 동생과 나는 종종 어린 시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일이 많아졌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글로 적어보기로 했다. 깨진 유리처럼 아픈 조각들을 모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듯 서로의 글을 상대에게 보내고 다시 고쳐쓰기를 반복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던 어린 시절의 우리를 생각하며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써내려가는 문장들이 우리를 닮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어른이 되곤 했다. 동생의 첫인사. 나는 외로운 얼음 소녀였다. 집만 벗어나면 얼굴을 포함한 온몸이 굳어버리는 기분이었다. 온몸이 굳었으니 웃는 일도 우는 일도 거의 없었다. 목소리를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무척 큰 노력이 필요했다.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편했다. 나를 쳐다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싫었고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겁났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두려웠다. 언니와 나는 약속이나 한 듯 집 밖에만 나서면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우리는 얼음 쌍둥이가 되었다. 종종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로 오해받기도 했다. 유치원 입학 때부터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친구들로부터 너 벙어리냐?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아이들은 그저 나에게 장애가 있는지 여부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말이었겠지만 나는 그 질문에 아니라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고개를 젓지도 못했다. 아이들은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다시 멀어졌다. 선생님은 우리의 침묵에 심부름과 발표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매년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도 심부름 담당은 나였다. 이거 3반 선생님 드리고 오렴. 일지를 건네받고 문을 나서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게다가 그 반이 언니네 반일 때는 나는 더더욱 불안해졌다. 나를 보고 동요하게 될 언니의 마음이 그려졌다. 나 역시 언니가 심부름으로 우리 반 앞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일처럼 손에서 땀이 났으니까. 똑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낯선 선생님께 일지를 드리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 1분 남짓한 그 시간이 내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나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 그럴 때면 나는 내 걸음걸이가 삐걱삐걱 어색하게 느껴졌다. 무표정한 내 얼굴도 창피했다. 심부름은 매주, 매달, 매년 반복됐지만 익숙해지지 않았다. 발표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들은 걸핏하면 나를 지목했다. 그러고는 내가 정답을 말해도 못마땅하다는 듯 얘기했다. 더 크게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내 입은 더욱 떼기가 힘들어졌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입을 열지 않았으니 답답한 노릇이었다. 그 당시 우리 주변의 어른들은 선택적 함구증의 존재를 몰랐기에 모두들 우리가 자폐아인지 아닌지에만 신경 썼다. 그러나 집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어린이들의 모습이었으므로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우리를 다행히 자폐는 아니나 극도로 낯가리는 아이들로 나를 규정지었다. 그러고는 시간이 우리의 상태를 자연스레 해결해 주리라고 굳세게 믿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듯이 7년이 지나도록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의 내가 남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친구들도 있다는 사실이 퍽 안심이 된다. 그러나 마음속 저 깊은 서랍에는 여전히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라고 나를 보고 찡그리고 한숨 짓는 얼굴들이 생생히 존재한다. 그리고 서랍의 가장 구석진 곳에는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내가 있다. 어떤 날은 그 서랍을 열어도 덤덤하다. 아, 나의 과거 서랍이 열렸네. 그런 날 나는 필요한 것만 꺼내어 보고 다시 닫는다. 그러나 다른 어떤 날엔 그 꽉 채워진 서랍이 썩 유쾌하지 않아서 들여다보고 싶지 않다. 황급히 서랍을 닫는다. 서랍 안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였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 비울 수 없던 그 시절의 기억을 기록으로 정리해야 했다. 그 시절의 어린 나를 위해, 나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작은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나의 이야기를 하나씩 서랍에서 꺼내어 본다. 하루가 빨리 흘러가 버리길 바랐다. 초승달 모양의 손톱 자국. 우리 초등학생 시절에는 2인용 나무 책상을 짝꿍과 둘이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들은 책상 위에 중앙선을 그어놓기 일쑤였다. 우리는 그 선을 38선이라 불렀다. 자리를 바꿀 때마다 나는 내가 앉은 책상에 정확하게 반반 나누어진 선이 그어져 있기를 바랬다. 그리고 그 38선을 내 옆자리의 짝꿍이 잘 지켜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아무도 명쾌한 대답을 몰랐지만 나와 내 동생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로 작정한 아이들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을 하고 싶어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 맞겠다. 가장 괴로운 것은 우리 자신이었다. 타인들과 섞여 지낼 수밖에 없는 교실 안에서 그나마 마음 놓고 가만히 혼자 앉아 지낼 수 있는 공간은 나의 책걸상뿐이었다. 학급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히 주어진 책걸상의 존재야말로 수업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침묵할 수 있는 물리적 울타리가 되어주었으니 말이다. 쉬는 시간마다 3, 4, 5 모여 화장실을 가거나 수다를 떨 때도 나는 그 책걸상에 붙어 있을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고작 가로 세로 40 곱하기 30cm 남짓한 작은 직사각형은 아담한 나만의 공간, 내 나름의 둥지를 틀고 하루를 보내는 소중한 사각형이었다. 그렇기에 내 짝꿍이 경계선을 지켜주는 아이라면 참 감사했다. 물건들이 선 밖으로 삐져나가 상대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게 늘 배려하는 행동은 누군가에게는 일상이겠지만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평범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마네킹처럼 조용히 생활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다행인 건지 나는 공부를 곧잘 하는 학생이었고 선생님들은 이런 나를 독특한 그러나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착실한 학생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1학년 어느 날 얼굴에 장난꾸러기라 쓰여있는 남자아이를 짝꿍으로 만난 뒤로 내가 지키고 싶었던 평화가 깨졌다. 그 아이는 가만히 있는 나를 항상 괴롭히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툭하면 책상 위 38선을 넘어오는 것도 문제였지만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해보곤 했다. 짝꿍의 그 검은 속마음이 뻔히 들여다 보였지만 별 수 없었다. 나는 자타공인, 말을 하지 않는 혹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었으므로 하루는 짝꿍이 내 손등을 사람들 몰래 꼬집기 시작했다. 어떠한 자극에도 무표정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내가 어디까지 견뎌내는지 확인하고 싶었나 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꼬집힌 상처들로 손등이 흉이 지기 시작했다. 표정도 행동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내 속은 전쟁터였다. 나는 속으로만 비명을 외쳐댔다. 아파, 하지마. 가만히 있는 나를 왜 못살게 구는 거야?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못 참아. 반복되는 꼬집기 행동이 극에 다다랐을 때 혁명이 일어났다. 내가 적극적으로 짝꿍의 손등을 같이 꼬집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중에 성인이 된 후 알게 된 사실인데 동생도 그 시기에 짝꿍에게 꼬집힘을 당하고 있었지만 같이 꼬집는 행동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지금도 까무잡잡하고 마른 그 짝꿍의 지저분한 손등이 뚜렷하게 기억난다. 우리 둘의 손등은 서로에게 남긴 초승달 모양의 손톱 자국들로 지저분해졌다. 정말 그런 모습이었을까? 시간이 흐르며 내 기억이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한 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이의 손등 위에도 상처가 남겨졌다는 사실이고 내게 그 상징은 퍽 위안이 되었다. 내가 최초로 적극적인 방어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그 아이의 손등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그 짝꿍이 시험 시간에 내 시험지의 답을 뺏겨 쓰고 있었다. 산수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문제를 힐끔거리며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전혀 풀지 않고 배짱을 부리며 나의 답을 옮겨줬고 있었다. 문제를 푸는 신용조차 하지 않고 저렇게 뻔뻔하게 컨닝을 하다니. 내 나이 7살, 원래의 내 모습을 보이기 힘들었던 생활, 그 어린 마음에 인생은 그야말로 억울한 것 투성이었다. 그때 나에게는 보지 마라고 말할 용기도, 시험지를 가리며 등을 돌려버릴 용기도 없었다. 그 대신 괴롭힘을 당하는 채로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또 다른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내가 그런 복수를 생각해냈다는 것이 대견하다. 빠르게 산수 문제를 풀어 내려가던 나는 짝꿍이 괘씸해 머리를 썼다. 정답에는 나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해두고 답안을 쓰는 가로 안에는 일부러 크게 오답을 적어 넣기 시작했다.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다.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다. 짝꿍은 내가 적은 오답들을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옮겨 적고 있었다. 시간이 많이 남은 짝꿍은 그대로 엎드려 시험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여유를 부렸다. 나는 그때부터 지우개를 들어 재빨리 오답을 지우고 정답을 적어 넣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만 채점 시간입니다. 시험지를 짝꿍과 바꾸세요. 정답을 부르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맞춰 빨간 색연필을 쥔 우리의 손은 바삐 움직였다. 짝꿍의 시험지 위에는 사선으로 붉은 비가 내렸고 나의 시험지 위에는 둥글둥글 붉은 한방 눈이 내렸다. 채점이 진행될수록 짝꿍의 눈이 점점 동그랗게 커지고 눈썹이 일그러졌다. 뭔가 억울하긴 했을 텐데 컨닝했다는 걸 어디 말도 못하고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지우개 가루를 옆으로 조심스럽게 밀며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쾌재를 불렀다. 이제 나를 우습게 보지 마.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당하고만 있지 않을 테니까. 그로부터 꽤 오랫동안 목소리 내는 일은 막막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민과 갈등의 소란스러움을 혼자 겪어내야 했고 그런 순간들이 쌓일수록 삶은 늘 벅차고 아팠다. 그래도 스스로를 보호하며 매일을 버티기 위해서는 나만의 방식으로 강해져야 했다. 38선이 그어진 작은 직사각형 공간 안에서 나의 작은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시간은 쌓여갔다. 엄마는 우리가 쌍둥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 똑같은 옷을 자주 입혀줬다. 6살쯤이었을까? 엄마가 우리에게 자잘한 별 패턴이 그려진 검은색 원피스를 입혀주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흰색 타이즈를 신고 별무늬 원피스를 입은 똑 닮은 동생과 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그 동요를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다. 양손을 모아 오른쪽 왼쪽 반짝반짝 흔들다가 집게 손가락으로 동쪽 서쪽을 번갈아 가리키며 유치원에서 안무와 노래를 배우는 시간이 되면 따라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모두 같은 동작을 하는 순간에 가만히 있는 행동으로 주목받거나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아주 최소한의 동작들만 마지못해 힘들게 해냈다. 가령 박자에 맞춰 두 손을 번쩍 드는 동작이 있으면 팔을 어깨 높이까지만 살짝 들어 올리며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였다. 핑그르르 360도 한 바퀴 도는 동작이었다면 난 그 동작을 끝내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다. 내 기준에서는 동작의 크기가 너무 컸을 테니까. 저 동작은 내가 감당하기가 벅차다고 생각했을 테고 할 일 없이 다음 동작을 또 기다렸을 것이다. 빨리 흘러가 버리길 바라는 순간들의 연속. 하나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 노래가 어서 끝나기를 바랬다. 그런 순간순간들을 버티면서 하원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때 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도 몇 시인지 몰랐고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집에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시간은 결국 끝이 나긴 했다. 외로움, 서글픔, 당황스러움, 억울함 등의 온갖 감정들을 억누르고 무사히 사회생활을 마무리하면 원래의 나로 돌아올 시간. 집으로 오면 동생과 나는 엄마가 사준 동요책을 틀고 소리 높여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아기 염소도 우리의 애창곡이었다. 유치원에서 내내 무표정으로 있다가 집에 도착하면 원래의 말갈량이 버전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참 닮아있는 노래였다. 하온 후 우리는 고립된 불안감에서 해방되어 집안을 자유롭게 뛰어다녔다. 동요를 마음껏 부르며 놀던 우리만의 시간에 엄마는 늘 일을 하고 계셨다. 엄마 아빠 앞에서 춤과 노래로 재롱을 부리는 것은 어색한 일이었다. 하지만 내 기억 속 그날은 어쩐 일인지 엄마 앞에서 반짝반짝 작은 별을 행복하게 불렀다. 유치원에서는 그토록 하고 싶지 않았던 안무를 아주 명랑하게 곁들여 하면서 말이다. 그날의 행동은 기억 속에 선명한 그림으로 남아있다. 자잘한 별이 그려진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손을 좌우로 흔들고 있는 우리 둘, 그리고 미소 띤 얼굴로 원피스 허리끈을 묶어주던 엄마의 모습이. 어린 시절 우리 자매는 엄마와 손목시계 놀이를 종종 했다. 엄마가 손목시계를 채워주겠다며 우리 손목 위를 살짝 깨물어 치아 자국을 동그랗게 남겨줬더랬다. 몇 분이 지나면 눌린 듯이 살이 다시 올라와 시계가 사라졌고 우리는 또 만들어달라며 엄마에게 서로 손목을 들이댔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시계 읽는 법을 그토록 헤맬 줄은. 동생 여주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자 시계 읽기를 꽤 빨리 마스터했는데 나는 그때까지도 시계 원리를 쏙 시원히 알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이 되곤 했다. 나는 학교에 남아 나머지 공부를 하는 학생처럼 엄마가 일하는 약국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시계 읽기에 매달렸다. 엄마와 함께 학습지에 그려진 시계 그림을 얼마나 봤는지 모른다. 엄마는 바쁜 와중에도 자주 내 옆으로 돌아와서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는지 같이 계산해 주었다. 여진아 봐봐. 짧은 시침이 3을 가리키니까 3시, 긴 분침은 5분, 10분, 15분, 그 뒤로 2칸을 더 갔으니까 16분, 17분, 3시 17분이네. 나는 엄마의 설명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문제가 나오면 어김없이 헤맸다. 시계 눈금을 연필로 이어가며 그린 포물선 자국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내 마음 같았다. 엄마는 허참 웃었고 그게 그렇게나 어렵냐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 장면마저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버렸다. 내 손목 위에 시계 자국을 남겨주던 우리 엄마, 수십 개의 시계 그림을 같이 봐주던 우리 엄마. 시간이 켜켜이 쌓여 우리는 훌쩍 커버렸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침묵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았고 시침과 분침의 단위도 헷갈리지 않게 되었다. 회사원 시절 오랜만에 엄마 집에 찾아가 머무르던 주말이었다. 매일 밤 11시에 퇴근해 집에 들어오는 엄마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다. 자정에 밤 인사를 하러 얼굴을 비치면 엄마의 눈두덩이는 붉게 부풀어 있었다. 매일 밤 엄마는 오빠와 우리 모르게 혼자서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엄마에게 울었느냐고 물으면 엄마는 매번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하루는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는 그 뒤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무거운 후회감이 진하게 묻어 있었다. 손목시계를 몇 번이고 만들어주고 시계 그림을 몇 번이고 함께 읽어주던 엄마. 아마도 그때부터 이미 엄마의 인생 시계는 많이 지쳐있던 모양이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엄마는 아빠와 헤어지기로 했다고 고백했다. 엄마는 자신의 선택이 결혼하지 않은 딸과 아들의 혼사길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냐며 미안해했고 우리는 엄마에게 미안해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잘했다고 말했다. 그날 나는 엄마보다 기필코 더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잘 사는 모습으로 엄마를 위로해야겠다고, 그렇게 효도해야겠다고, 빨리 흘러가기만을 바랐던 나의 어릴 적 시간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이제는 그만큼 온전하게 나다운 모습으로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야겠다고, 그게 엄마가 보고파하는 나의 인생일 테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밖에서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한 내가 초등학생 시절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시험을 잘 보는 일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조용하고 착실하게 공부 잘하고 말 안 하는 아이로 살아가던 내가 그래도 잘 해낼 수 있던 다른 하나는 바로 글짓기였다. 말하기는 너무 어려워도 글쓰기는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적어 나가면 되는 일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국 100일장에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갈 일이 생겼다. 잔디밭에 앉아 도무지 무엇을 쓸지 몰라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나 보다. 이내 학생들 옆에 엄마들이 붙어 문장을 불러주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펼쳐졌다. 늘 바빴던 엄마도 그날은 어떻게 시간을 내서 나와 함께 해주었다. 5개의 주제 중에 무엇을 쓸지 고민하다가 꿈에 대해 쓰기로 결정했으나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하자 엄마가 내기에 대고 빠르게 속삭였다. 얼른 써 그냥. 내 별명은 울보입니다로 시작해. 그 순간 사방에 있는 스피커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이크 테스트. 지금 학생들 옆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잔디밭 밖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00일장 글짓기가 시작되었으니 속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 나는 울보였다. 유치원과 학교에서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은 익숙해져 있었다. 가면을 쓴 상황에서의 나는 속이 상해도 울지 않았고 아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물론 집에서는 달랐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렇게 밖에서 꾹꾹 눌러 참던 감정들은 집에서 분출할 계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모님이 집에 있는 시간이 짧았던 탓에 나는 엄마 아빠 앞에서도 감정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 아마도 그 당시 내게 제일 편한 어른은 가장 오랜 시간 곁에서 내 감정을 읽어주던 할머니였을 것이다. 내가 말귀를 알아듣는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까지도 할머니 앞에서 마음 놓고 엉엉 우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할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와 기억이 드문드문 끊겨갔을 때에도 그 이야기만은 생생하게 들려주시곤 했다. 너희는 둘 다 엄청 울었지. 그래도 여주는 울다가 기운이 없어서 아이참 거리면서 할미한테 와달라는 티를 냈지. 그래도 할미가 안 오면 지 스스로 나를 찾아왔지. 여준이는 고집이 더 세서 그런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종일 울었어. 아직도 하루 종일 울었다던 그날의 기분이 떠오른다. 어떤 이유로 서러워져 울기 시작한 어린 나는 누군가가 나 좀 달래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되어 더 크게 울음이 터져버리곤 했다. 울기 시작하는 나를 할머니는 달래주려는 등 마는 등 시동만 걸다가 부엌 일에 바빠 이내 포기하고 모르는 척한다. 나는 또 그게 분하고 억울해서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운다. 할머니가 뒤늦게 와서 내 등을 쓰다듬으며 힘드니? 그만 울라고 하면 나는 또 서러워져 더 소리 높여 운다. 속으로는 왜 이제야 와준 거야. 내가 원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빨리 기분이 좋아지고 싶었다고 생각하지만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출하지 않은 마음은 내 안에서 점점 커져버려서 더 오랫동안 울게 만들었다. 아마도 학교에서 꾸역꾸역 눌러 쌓아둔 슬픔과 속상함이 한계치에 다다라 할머니 앞에서 터져 나왔으리라. 그리하여 그날 100일장에서 나는 엄마가 툭 던지고 쫓겨난 내 별명은 울보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첫 번째 문단을 시작했다. 그 시절에 나는 별다른 꿈이 없었기에 그나마 그림을 잘 그린다는 믿음으로 내 꿈은 화가입니다 라는 문장을 쓰며 두 번째 문단을 시작했다. 그 글로 동상 입상을 하게 되었다. 수상작들은 보다 높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행되었는데 내 글이 실린 페이지에는 제목 옆에 화가 모자를 쓰고 붓을 들고 울고 있는 소녀가 그려져 있었다. 지금도 나는 눈물이 많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린아이 시절의 본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 나약해진 마음이 될 때마다 어린아이가 되는 어른들. 나 역시 책에 그려져 있던 그 소녀가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기에 나는 40을 앞두고도 가시돋친 한마디에 눈물이 주룩 흐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내게는 웃음이 더 많다. 내 안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서로 위로해주는 내 사람들도 많다. 성장 과정에서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은 이제 완전한 각오가 되어서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여유마저 생겼다. 이제 화가를 꿈꾸었던 울보 꼬맹이는 진정 잘할 수 있는 일이 제법 생긴 어른이 되었다. 과거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 그리고 오래전 나처럼
말하지 못하고 켜켜이 쌓아둔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보는 일, 아팠던 시간이 없었더라면 내가 능히 해내지 못했을 일들이리라. 김 굽는 날.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우리 집으로 출근하시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는 맞벌이로 바빴기에 오빠와 가난쟁이인 쌍둥이의 육아를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었다. 할머니는 집안일과 함께 우리를 돌보기 위해 고용된 분이셨다. 우리에겐 그 어떤 가족보다 친밀했지만 남들에겐 그저 시터 할머니였다. 153cm의 작은 키, 뽀글거리는 파마머리, 발목까지 닿는 주름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 한결같은 모습으로 할머니는 늘 우리 집에 있었다. 할머니가 옷을 갈아입을 때 벗어둔 상의를 보면 참 신기했다. 이렇게 자그마한 어른의 옷이라니. 할머니 옷은 진짜 작네. 이렇게 작은 옷은 어디서 사? 시장에서 사서 수선을 맡기지. 팔이랑 어깨를 줄여달라고 하면 딱 입기 좋은 크기가 돼. 할머니는 김을 자주 구워주셨다. 네모난 큰 김을 한 장 한 장 달궈둔 프라이팬에 앞면 뒷면 뒤집어가며 구웠다. 참기름을 바른 뒤 소금을 뿌려 마무리한 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밥 한 숟가락 싸기 딱 좋은 크기로 잘랐다. 김 굽는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우는 날, 바스락거리는 김이 입에 들어오면 각 구운 김만큼이나 맛있는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 후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할머니는 또다시 부엌에 서서 성실하게 김을 구웠다. 미술학원에서는 붓질을 마음껏 하지 못했지만 할머니 손에서 건네받은 요리용 브러쉬로 각 구워진 김에 참기름을 바르는 일은 즐거웠다. 소금 뿌리는 작업을 도우려다 고르게 뿌리지 못해 소금통을 얼른 다시 할머니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할머니를 돕는 일이 짧게 끝나도 김 굽는 날은 언제 곧 또 있을 것이기에 아쉽지 않았다. 우리 집에는 크레페라고 부르는 큰 반달형 베개가 있었다. 살구빛 베개의 커버는 비단처럼 부들부들한 천으로 테두리가 장식되어 있었다. 어느 초저녁 나는 크레페 베개에 누워 손으로 베개잎을 만지며 젖병을 잡고 있던 기억이 있다. 그 당시 유행이던 전지 분유를 탄 젖병을 손에 들고 꼴깍꼴깍 우유를 삼켰다. 손에는 부드러운 비단의 감각이 느껴지고 입에는 달짝지근한 우유가 흘러들어왔다. 노곤하고 편안한 시간이었다. 부엌에서 딸그락딸그락 할머니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포리아를 느낀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이 젖병 때문에 할머니와 엄마가 의견충돌하는 일이 덜어 있다는 것은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되었다. 엄마가 쓰레기통에 버려둔 젖병을 할머니가 다시 씻어 챙겨두는 일을 반복했던 것이다. 오빠는 7살, 우리 쌍둥이 자매는 이미 5살이 되어 있었다. 온종일 약국일에 치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컨트롤하기 힘들었던 엄마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5살이 돼서까지 간식으로 젖병에 우유를 타달라고 조르는 건 장난기 섞인 어리광이었으련만 그조차도 할머니에게는 감싸주고 싶은 결핍이었나 보다. 젖병 뜰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엄마가 없을 때면 젖병을 찾아 지어주는 할머니의 행동에 엄마의 마음도 오죽 답답했을까. 내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은 크레페 베개와 젖병의 추억은 너무도 아름다웠지만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에서는 젖병도 크레페 베개도 찾을 수 없었고 김 굽는 날도 사라졌다. 간간히 엄마에게 할머니가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설마라고 생각하고 넘기던 시기였다. 어느 날 학교 후 집에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없었다. 우리는 영문을 몰랐다. 얘들아, 할머니가 할머니 집에서 커튼을 달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셨대. 이제 팔 사용이 힘드시니 당분간 쉬셔야 하고 우리 집 일도 그만두실 거야. 너희들도 이제 다 컸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 무렵 여주와 나는 초등학생 4학년이었다. 갓난아기 때부터 늘 같은 자리에 있던 할머니가 이제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동시에 할머니가 다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마음이 아렸다. 가슴이 휑했다. 그 공허함을 느끼기에 나는 너무 어렸거나 너무 자라 있었다. 내 인생 누군가의 첫 이별인 셈이었다. 할머니와 함께한 10년. 그 사이에 나는 할머니의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며 불안한 나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준 소중한 존재, 한결같은 따뜻함으로 나를 대해주셨던 우리 할머니,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여전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 우리 할머니, 고마워요. 오늘 저녁 식사 때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사부작 김 봉지를 뜯어봐야겠다.